자,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합의 조건 무조건 항복이다라고 거론을 했죠. 이란 대통령은 종전 중재에 나선 국가가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한 일주일 됐죠. 지금까지 상황들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생각보다도 확전이 되어서 전 세계의 안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짚어볼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걸까 혹은 압박 위한 메시지일까? 대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계기에 이러한 조건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앞두고서 자기의 목표치를 최대한으로 높게 설정을 해서 상대방한테 내고 그리고서 상대방이 조금씩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서 결국에 가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내놓고 보면은 결국 미국한테 매우 유리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 측에서 예초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 이것을 다 달성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 전쟁은 협상을 하다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하다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이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목표라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이 되어서 미사일, 지금 현재 이란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여기도 다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도 끊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시키느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늘 이런 문제가 얘기되었었죠. 그 이란의 정권 교체. 그 정권 교체라고 한다는 것은 체제 자체를 체제 변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정 체제인데 이것을 완전한 공화정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런 목표를 설정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 측도 점차 그것을 인식을 하고서 목표를 좀 낮추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불가능한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핵 협상 와중에 이런 상황이 생겨났고 사실 이렇게 될 거였으면 협상에서 애초에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때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 측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었던 건 어떤 겁니까? 네. 이란의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확보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저농축으로 하느냐 고농축으로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란 측에서 생각했던 것은 1.5% 또는 3% 또는 3.67% 이거는 다 저농도입니다. 저농도라고 하는 것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3%에서 20%, 60%, 90%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원심 분리기를 계속 돌리면은 농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3%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금은 3%만 만들어 놨지만은 그것을 나중에 다시 돌리면은 6%가 되고 10%가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게 이란의 생각이었고 미국은 그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일몰 조항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우라늄 농축을 그만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 3년 내지 5년 후에는 우리는 완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미국은 그럼 3년, 5년 후에는 뒤에는.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이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핵무기 제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데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그 지금 현재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 이란 핵협정을 탈퇴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란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60%까지 올렸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 441kg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핵무기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하면은요, 13개 내지 1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협상에서 이 우라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란 측에서는 얘기를 했었죠. 일부는 해외 반출을 하고 일부는 더 다른 물질을 섞어서 희석을 시키겠다. 20% 이하로. 그런데 이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핵협정이 불만족스러워서 탈퇴를 했는데 그 2015년에 맺었던 협정의 규정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핵무기 제조에 대한 그 욕망을 절코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꽤나 협상이 진행됐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3차 협상이 제네바에서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때 나온 얘기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쟁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핵을 그만 만들겠다고 이란이 말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이걸 마지노선으로 보면서 협상을 하려고 할까요? 그 미국 측에서는 예. 여기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줍니다만은 대체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란 측에서 1.5%까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게 3년, 5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1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도는 비슷하게.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1.5%든지 3%가 10년간은 제한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풀린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아마 미국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미국 쪽에서는 그 10년 동안에 많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 측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염두를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전쟁 상황도 조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장기전으로 갈까가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백악관에서는 4주에서 6주 내에 달성이 가능하다. 작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전 목표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네. 이 예초에 전쟁을 시작했던 이 목적이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핵에 이게 대해서? 핵 시설을 그냥 완전히 분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사일, 그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미사일 발사대가 있고 미사일 보관하는 데가 있고 또 미사일을 제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4 내지 6주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할 때 예. 바로 미국하고 이라크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군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면서 느꼈는 바인데요.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나오는데 워 플랜,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워 플랜에 따라서 하는데 예. 그게 당시에도 언론에 그런 게 미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전쟁이 일주일이 됐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촉했던 이 관리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워 플랜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를 봤을 때 90%가 탄도미사일 공격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4, 6주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군사적인 그 규정에 따르면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의 영공이 사실상 공군력에 의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거의 점령당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좀 지금 상황에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황도 그렇고 작년 6월에 미국이 공격을 했을 때 네. 그 이스라엘하고 함께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공격에는 수백 대의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투기 전폭기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번도 이스라엘 공군이 대항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장비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의 전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뜨는 순간에 아주 원거리에서 다 탐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군력에 의한 제공권은 완전히 장악이 되었다고 보고 다만 방공망입니다. 이란이 방공망인데 지금 60%가 지금 현재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측에서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 방공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해올 때 이란 측에서 미사일 방공망을 얼마만큼 가동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도 지금 이제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방공망, 이란 측 방공망을 분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미사일 발사대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군력 그리고 정보력에서는 계속 그것을 주시를 하고 만약에 이란이 거기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반격을 한다 하면은 즉각 그 미사일 발사대를 다시 공격하는 그런 작전이 계속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도 처음으로 이 종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이란 측에서 협상 안 하겠다는 얘기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란 측에서 상당히 다급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거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최근에도 보면은 중국에서 특사를 파견한다고 하고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국가들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EU에서도 오늘 아침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공동 성명이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저는 틀림없이 지금 현재 한 개의 국가 또는 여러 개의 국가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란 측에서도 이 중재에 대해서 중재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밝히는 것 이 자체로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 쪽으로 가야 되고 정전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협상설에 전면적으로는 부인하는 듯하지만 또 중재 시도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고 제3국 통해서 미국 CIA의 물밑에서 접촉한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도 나오는 상황이라면 일단 양측 모두 다 마냥 장기전으로 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쪽으로서 볼 때 지금 국내 정치에서 반 트럼프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지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국내 정치 사안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이민자 처리 문제도 있고 또 앱스타인 문제도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측면에서도 볼 때 지금 현재 거의 의존하고 있는 수단이 미사일과 드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점차 이제 고갈 상태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소모전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불리하냐? 이것은 전쟁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더 불리할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더 불리할까를 볼 때 예. 이란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소진이 되면은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방산업체 만나서 지금 현재 장비 무기 4배로 4배로 증산시키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갈 때, 소모전으로 갈 때 양쪽에서 받는 이 부담은 훨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다만 여기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고 4-6주라고 했지만은 예. 가능하면은 4-6주 전에 끝내기를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으로서는 이번이 굉장히 잡기 귀중한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이란의 핵 미사일 이 능력을 100%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미국은 제 생각에는 뭐 숫자로 친다면 한 80%만이라도 하면은 이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국내 정치가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쵸. 네타냐후 총리의 이제 입지, 정치적인 생명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계속 끌어가야 된다는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예. 결국 대세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이란 측이 다 종전을 희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이 아마도 이 지금 현재 첫 번째 자기들의 1단계 목표를 완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하고 그리고서는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전 대사님 나오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이란 안에서도 하메네이에 대한 혹은 그런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많았고 뭐 시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메네이의 차남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중동 정세를 조금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현재 이란 내에서는 민주주의파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이런 이제 세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지금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히잡 사건이 있었고 또 작년 12월부터 테헤란의 상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시위가 시작이 되었고 이 시위는 이란 전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물가가 워낙에 높아지고 환율이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일어났죠. 그 근저에는 작년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걸 봤고 미국과 전쟁을 하고 봤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아졌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막강한 조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하에 바시스 민병대가 있는데 이 바시스 민병대가 상당히 개입을 해서 무력 진압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지금 현재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많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40일간이면 애도 기간이 되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당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란의 국민들은 자존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또 한쪽에서는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뭉치고 있는 이 세력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레이징 체인지, 정권 교체, 정권 전환 이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메네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많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축출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또 해석이 충분히 되는데 있었습니다. 그럼 그 40일에도 끝나고 나면 그 끝났을 때 순간적으로 그게 분수령이 된다거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거 문제는 예. 아까 우리가 어떤 나라가 중재하지 않겠느냐 또 이란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종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미국도
국내 정치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아지면은 이게 종전 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 한 모금 드시죠, 편하게. 예.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후임으로 또 다른 종교 지도자가 취임해도 괜찮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모델이라는 거.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이제 정권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들어선 정권이 누굽니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승계를 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처음에 첫 단계에서는 반미적인 성명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공개적으로 그 위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져서 미국의 지금 뜻대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신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 협상이 가능한 사람으로 교체가 된다면 그 사람과 앞으로 계속해서 딜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먹혀들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기대하는 바가 지금 이제 선출을 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었는데 어제 이란 측에서 발표가 좀 연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그 입김이 먹혀 들어가겠구나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라크 내 쿠르드 민병대가 전투 차량을 대거 구매하면서 지상전 준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개적인 좀 지지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대리전, 중동에서의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확산되는 이런 가능성들 대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상당히 이제 큰 변수가 이제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쿠르드족의 민병대가 들어와서 이 전쟁을 참전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 전황을 뒤집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숫자가 현재 진짜 거론되는 걸 보면은 몇천 명이라는 이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정부로서는 매우 성가신 전선을 또 하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외세가 쿠르드족이 개입을 하면은 상당한 자기들의 작전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다든가 공개적으로 무기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나라들, 터키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 정부에서 이 투르크족들이 추구하는 바가 자치, 거기를 넘어서서 국가 성립입니다. 국가를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터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라크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쿠르드족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란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압박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UAE 같은 경우는 좀 대이란 금융 제재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혹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쨌든 군사적인 위협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크게 느낄까요? 지금 현재 이란 쪽에서는 예. 미국에 대한 압박,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이 수단으로서 사실상 지금 인근 국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걸프 국가인데 여기는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경제가 발달하는 것이고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무차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로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걸프 6개국이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지금 UAE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집중적인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UAE로서도 이거 우리도 참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란이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금융 숨통을 트여 있는 것이 바로 중동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란에 대해서 예. 석유 수입 대금 70억 불을 갚아야 되는 일이 재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됐냐면 결국 카타르에 있는 은행에 우리가 돈을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란이 지금 국제 제재 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은 중동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UAE가 금융 제재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대사님께서 대사로 지내시면서 우리 정부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상황, 중동 상황에 대해서 많이 좀 보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거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거의 막힌 상황이고 네. 뿐만 아니라 패트리엇 포대가 또 뭐 이동하는 중동 차출설도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도 하는데 또 여기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을 또 방한합니다. 다음 네. 주에.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어떤 영향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사태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서는 이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석유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는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경제 활동을 했고 우리 경제의 상당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빨리 이 중동 지역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란 관련한 상황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긴 말씀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